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 천막을 들어 차도 쪽으로 걷어냅니다. 당시 분향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막았지만 전경들에게 밀려났고 이 과정에서 분향소 천막과 조화등이 부서졌습니다. 또 다른 천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예, 아버님. 예, 거의 다 왔어요. 예, 숭례문 근처요. 예. 진정 152호 기문 사건. 진정인 김척, 망 김훈의 아버지. 사망자 김훈. 계급 중위. 최후 소속 JSA 경비대대. 사망일 1998년 2월 24일.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 망인이 누군가에 의해 타살되었으나 자살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타살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한미연합사에서 관할하는 JSA 일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미군의 승인이 없는 한 구역 내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한국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특수지역이다. 또한 해당 지역은 군사분계선 양측으로 초소가 가깝게 있어 남북한의 병사가 수시로 접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망인이 이소대에 전입오기 직전 구타 사건으로 인해 10여 명이 영창에 가는 일도 있었다. 특별하게 잘못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끼자루로 허벅지를 때리더라고요. 두 번만 맞으면 허벅지가 터져요. 병사들 간의 군기 확립은 주로 고참병장 위주인 분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소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경비중대에서 병장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병장은 거의 장교 위에 있는 존재였죠. 분대장은 절대적입니다. 거의 천하무적이죠. 소대원들은 병장이 장교들에 비해 부대 생활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지난 12년 동안 유족은 증거를 어렵게 찾아서 갖다 주면 그걸 깔아뭉개고 은폐하고 또 왜곡시키고 이런 등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었었다. 96년 6월에 입대해서 논산에서 기초 군사훈련 받고 JS 경비대대로 전입했고요. 그리고 98년 8월에 전역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이소대 2분대 분대장이었습니다. 김은소 대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차분하시고 남 얘기도 자주 듣는 편이셨고요. 성격이 꼼꼼해서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분이셨죠. 김은소 대장이 삼성 장군 아들이라는 거는 사건 후에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그 25살에 예편하고 지금 내가 67세야. 참고로 얘기하면 김은중이 그 당시 그 25살인데 김은중이는 육사 4년 그 다음에 장교생활 2년을 하면서 각종 화기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특히 그 JSA 가서는 그 M9 베타 권총을 그 숙달하기 위해서 자기도 많이 쏴봤고 이게 그 똑바로 서가지고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봐.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을 발사했다는 거거든. 도대체 사람이 자살하려고 맘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 편안하게 해서 자기 머리 대고 쏘면은 확실하게 죽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사망 장소가 그 241GP, JSA 241GP고 지하 벙커 3에서 그 사망을 했고 2.48, 2.48, 뭐 2.2 했을 때 그 작은 공간이야.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디오도 찍고 노도도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사진도 다 찍었어. 사고 직후 미군 CID와 한국군 1사단 헌병대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국군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최초 현장 수사는 CID 수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수사 결과 망인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권총을 이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날 그 발표를 자수사 발표할 때 이게 그 지금 수사 행태가 이런 식으로 왔고 근거 없이 이렇게 자살을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간 수사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고 불충분한 증거가 가지고 억지를 했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재수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간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석 안 하겠다. 그렇게 국방부에 요구를 했다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인사국장이. 2차 수사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가 맡았다. 망인은 복무염증과 무력감 등으로 자신의 권총을 이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대장한테
식사 보고하려고 바깥부터 찾아봤죠. 누군가한테 소대장이 없다고 하니까 벙커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벙커는 혼자 가기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은 곳이에요. 결국 벙커에서 소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소대장실에서 컴퓨터로 서류 작성을 하다가 입이 심심해서 그 부대 식당으로 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고 해서 식당에 있는 시리얼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박일병이 들어와서 3번 벙커의 소대장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3번 벙커로 갔습니다. 벙커로 들어가서 안을 살펴보니까 소대장이 그 벽에 기댄 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소대장이 그 사망한 걸로 생각하고 혹시 적군에 의한 저격으로 사망한 게 아닌가 해서 양쪽 창문에 총탄 흔적이 있나 살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상 걸라고 지시하고 저는 김훈 중위 무전기로 중대장한테 연락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소대원들은 사건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진술서를 작성했다.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 기억으로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같이 쓴 거라서 시간이 좀 다를 순 있을 겁니다. 도착한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요.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첫 진술서 작성할 때 여러 번 썼었고요. 시간을 서로 상의해서 적었습니다. 처음 진술서를 쓰고 시간이 안 맞다고 해서 한두 번 정도 다시 쓴 것 같네요. 최초 발견자 2명과 부소대장 K는 98년 3월 6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검사실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았다. 당시 질의사항은 가. 당신이 소대장을 쐈습니까? 나. 당신이 3번 벙커에서 소대장을 쐈습니까? 다. 당신은 소대장에게 총을 쏜 범인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라. 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거짓 반응이 없었다. 김훈 사건을 처음 접한 건 내가 병장 계급장을 달고 내무반 침상에 누워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군에서 자살을 했다고 발표한 그는 내가 잠시 머물러 있던 사관학교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다.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했고 항상 모범적이었던 선배. 그가 자살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제대 후 나는 김훈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진 침착하면서 꼼꼼한 성격을 가진 영국 신사 같은 분이었다. 권총 사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수사에서나 질문하는 것은 이 권총을 누가 발사했느냐, 그 다음에 권총을 만진 흔적인 지문이 있느냐. 이 과학적인 수사가 제일 먼저 병행돼서 거기에서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타살이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범인을 잡으러 가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인 수사입니다. 그런데 9월 24일부터 99년 4월 14일까지 군에서 3차례에 걸쳐서 재수사를 했는데 항시 자살로 짜맞추기식 수사였습니다. 그 당시 68명으로 편성해서 창군이대 가장 큰 편성을 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한테 밝히겠다.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이 일을 당한 부모의 심정과 국립묘지에 가서 참 배우는 마음으로 앞으로 임무에 임할까 합니다. 망인은 전방 경험 부족에 따른 중대장의 질책, 북한군의 귀순 이후 극도로 긴장된 JSA의 근무 여건 등 급변한 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평소 내성적인 성격 관계로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는 무력감과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고민해 오다가 다음날로 예정된 업무 보고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자살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미화한 소설 노르웨이 숲을 통해 합리화된 자살을 결심하고 사고 장소인 한적한 3번 진지로 이동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장갑, 수색 정찰 계획표, 모자 등을 가지런히 기관총 거치대 위에 올려놓은 후 자신의 권총에 실탄 한 발을 장전한 뒤 좌측 손으로 권총을 감싸쥔 채 총구를 우측 관자놀이에 대고 우측 손으로 격발, 단 한 발의 총창을 입은 상태로 비틀거리다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자세로 사망하였다. 오른손을 쐈는가 방아쇠를 당겼는가는 여기에 묻은 뇌관 단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확인 방법이야. 고상만 씨야. 그래서 천지개 인권위에 간다하면서 엄청나게 그 특조단하고 싸웠어. 야이모하고도 싸우고. 고생했어. 권총 쏜 사람 방아쇠 당기선 오른손 거기에 뇌관 단사가 묻기 때문에 발음과 안티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근거 없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This was confirmed by autopsy. 부검 결과에 의해서 이거는 발견했다. 이렇게까지 써서 보낸 거야. 저기요. 아버님 굉장히 세지셨군요. 세지셨다고. 나는 정말 나머지는 규명되지 않은 의혹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예를 들어 밥차 몇 시에 도착했느냐, 현장에 발견된 철모는 아리스 거냐, 아니면 부소대장 거냐, 아니면 제3자 거냐. 근데 이거는 현재 밝혀지지 않은 의혹 부분인데 이 화약흔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쏜다면 발견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게 확인됐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법의학자 공개 토론회 용산기념관에서 할 때 정말 못 볼 꼴을 봤거든요. 10년 전 전쟁을 기념하는 관에서 법의학 토론회가 열렸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서 왜 얘기 못해? 야 국방부가 이를 이딴 식으로 쏘고 자문위원을 위촉해놓고 우리한테 한마디 자문을 구해본 적 있어? 미사일 집지 전경입니다. DP 출입문은 자동 개표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침입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3번 소음거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3번 지하 공간은 부검의 범인은 김은중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전신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세미 오토매틱 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피스톨인데 피스톨은 이 총을 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이 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매거진 클립이라는 것이 손잡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총알을 장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리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의학을 하고 저는 지금 전문의를 해구병리, 임상병리 그리고 법의 이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과거 거의 30년 동안을 부검을 하루에 하나를 꼭 해요. 재미 법의학자 노효서 박사는 우리 미국 교포사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억울한 이런 사람들,
그 자살로 위장되는 이런 사건들, 응? 그것을 밝혀서 타살을 입증했고, 그 사람은 권총 사건이 가장 많은 뉴욕주에서 그 8,000건에 갇혀온 그런 그 부검을 했고, 그 사진을 분석하고, 그 미군들의 수사 기록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내가 30년 동안 그런 그 법역자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은 타살이다. 이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열면은 거기에 권총 사격자 식별 방법 해서 이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 그 총기 발사자를 확인하는 것은 그 용의자의 손에서 뇌관 화약을 채취해서 분석해서 총기의 발사자를 색출한다. 이게 기본이다. 총기 발사자, 자살자는 방아쇠를 격발한 손에서 뇌관 화약 단자의 검출로 확인이 가능하다. 뇌관 화약은 바륨하고 안티모니 주야. 권총을 발사했다는 김은의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왼손에 나타났다. 특조단은 3차례에 걸쳐 권총 시험 사격을 했다. 총을 쏜 사람의 손에서는 모두 화약흔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 결과들은 모두 묵살됐다. 현장에서 김주희가 발견됐을 때 이 사입구주의가 꼬아먹게 되어 있었어요. 이 꼬아먹게 되어 있다는 것은 밀착사가 아닙니다. 밀착사이면은 연기라든가 총알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건파우더, 그 화약 이게 전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이게 밀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아주 큽니다. 그리고 분명히 피부에 파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베레타 권총은 이 총알이 나가는 부분, 이 총열 부분만 피부에 닿을 수가 있고 이 아래 부분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총구가 만일에 피부에 닿는다면은 밑에 부분은 전혀 닿을 수가 없고 이 부분만 닿을 수가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김주희는 두구 총창으로 사망했습니다. 총알이 들어간 자들, 즉 사입구는 오른쪽 휘팔이 앞에 있었고 사출구는 왼쪽 휘팔이 앞에 있었습니다. 귀 앞은 자살한 사람들이 흔히 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아버지 됩니다. 역사가 아니고 떨어져 쏜 것으로 그렇게 그 수사 발표를 시인했습니다. 진정인은 유동병력이 많은 점심시간에 지하 진지에서 발생한 총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 발표는 믿을 수 없으며 이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소대원들이 입을 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총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총성을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총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때 겨울이라 식당 문 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통로 안에선 전투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구조니까 통로에 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오전 말뚝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241 GP 쪽에서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소리는 분명히 한 발의 총소리였고 이게 폭탄 터지는 소리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241 GP 쪽으로 앰뷸런스가 들어가는 걸 처음 봤었고 상황일지 모두 다 적었습니다. 당연히 총성 들은 건 상황일지에 기록하고 중대에 보고했죠. 총성을 들었던 병사들은 총성을 듣지 못했다는 각서를 썼다. GP 근무 중에 소대장이 쓰라고 해서 쓰게 됐죠. 총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같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총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사역한다.
이런 내용의 확인서에 지장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알아서 적은 게 아니라 옆에서 그 소대장이 내용을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적었었습니다. 총성 듣고 난 후에 한 달쯤 지나고 GP에서 소대장이 그때 근무했던 애들 내무반에 모아서 A4 갱제 각서 쓰게 했어요. 각서는 저희가 내용을 작성한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받아 적은 후에 이름이랑 사인을 한 거죠. 각서 내용은 단순히 총성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철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철모가 도대체 누구 거냐? 현장에 발견된 철모가 누구 거냐? 국방부는 아리스데이의 철모라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김은중이를 검진하러 왔던 아리스데이가 현장에서 철모를 뒤로 벗어놓고 검진했는데 사망한 걸 확인하고. 진정이는 현장에 남겨진 철모가 미군군이 간 RS의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것이 분명하며 망인에게 실신할 정도의 충격을 주어 두피와 출혈을 일으킨 도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안쪽 살구색 밴드가 헤어진 걸 봐선 미군 장교 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군 상병 정도 걸로 보입니다. 밴드 상태가 땀을 많이 흘린 사람 걸로 보이네요. 야광 밴드가 비정상적으로 위로 올라갔고 이게 옆으로 틀어져 있잖아요. 오래된 철모네요. 제 생각에는 남이 쏘았다고 하는 탄도보다는 자기의 행위가 더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살할 때는 관자놀이에다 자살할 때는 가장 편한 자세로 그리고 누르고 머리도 이쪽 총으로 가고 총은 또 머리에 대고 누르고 그리고 방아쇠 당기지 이렇게 쑥 떨어진 자리에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가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것이 그 미군 측의 거부로 합조단에서 유가족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우선 유감으로 생각하고 건시아 군주라는 택시북에 의하면은 한국에 와서 오시기 전에 지금 한국의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어 있고요.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갖고 진실을 접근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라고 되어 있는 그 혈흔이 떨어져 있는 각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마 창문 앞으로는 그 이북 지역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자들에서 이렇게 잡고 아마 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권총 타고 생활했지만 그런 거는 저도 상상도 못한 겁니다. 육사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그 훈련받고 한 사람을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 극히 예외적인 것만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 극히 예외적인 것만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며 2004년 가을 나는 진실의 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서 이 사건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영화의 힘은 작았고 유족의 슬픔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이 나름대로 이제 제가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십수년 동안 여러 가지 갈래의 이야기는 나올 대로 다 나왔다. 그리고 또 해볼 만큼 해왔다. 여기서 특출하게 무언가를 더 해볼 수 있기에는 어떤 지금까지 상황적 여건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히 누군가가 우발적으로 실수해서 만약에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전혀 부담이 없을 거예요. 하시는 분도 부담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밝혀주기를 바라는 저희들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온 거잖아요.
양인모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김척 부부 나중에 두 늙은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혼자 떠들다가 외롭게 죽게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양인모.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동감을 구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가슴 아파요. 내 가슴 아픈데 많은 걸 얘기하면 초점이 흐려져. 진실은 바로 여기야. 아주 쉬운 거. 아버지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 되고 있었다. 어떠한 사람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초기 범죄 예측 분야에 대해서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간이 대낮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는데 과연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죽일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그 시간대가 오히려 타살의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봐서 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이고, 김주희가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상당히 의식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내성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은 자기 내부에서 소화를 해버리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 말씀이라고 아주 잘 듣고 또 상관의 말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소대장으로서의 업무가 좀 미숙한 데다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중대장이나 소대장들이 기히 그 업무에 잘 익숙해 있고 또 소대원들 자체도 자기보다는 오히려 그 업무에 더 익숙해 있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하나의 어떠한 좌절감이랄까 좌계심이랄까, 자기가 맨 처음에 JS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가 영어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판문점이기 때문에 미군들과 같이 근무를 해서 영어만 많이 할 거로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뛰고 싶은, 준마와 같이 뛰고 싶은 김중희의 그와 같은 성격에 장훈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으니까 알지만 그 이사회 집이 얼마나 좁습니까? 어쩔 데도 없어요. 정말 답답한 그와 같은 속에서 좌절하는 그와 같은 심리 상태가 나왔지 않았느냐.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범죄 심리를 공부하고 범죄 예측을 하는 학자로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자살로 갈 가능성도 높다. 지금 그 심리 분석 이것을 상당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콜로지컬 어톱시 그런 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심리 부검을 해서 육체 부검을 소견하고 이게 들어가 맞을 때 그래서 이건 자살이다 하는 판단을 내려야 이 완전한 자살이라고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예, 김장훈님 말씀. 이렇게 토론할 때는 패널 토론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 동수의 인원을 참석시켜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그런데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여기 이 참여를 했는데 일체 안 알려준 거야. 누가 토론자로 선정되고 몇 대 몇으로 이거 토론을 하는지, 노여수 박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11가지 의견에 대해서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항들만 전부 모아가지고서 자살을 몰로 한 거야. 오직 김은중에 대해서만, 김은중이가 미쳤습니까? 그날 그 VIP 오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낮에 죽는다는 것이 자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리 군 경비병이 북한군과 접촉했고 또 이런 사실이 김훈중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이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이 작업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는 여러 번 보도된 사건인데
더군다나 진실의 문이라는 작품을 이미 만들었는데 왜 또 하냐고 물었다. 그 사람에게 되묻고 싶다. 상처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지. 가짜가 진실을 덮은 건 알지만 그런 일은 태반이니까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건지. 나는 가끔 내가 여기 와서 소원한 것을 느낄 때가 많아. 나는 이게 마지막이야. 진상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관심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군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네가 군대에 적응도 못하고 뭐 네가 그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소설을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는 자살한 거야. 이렇게 해버렸다. 그거 했을 때 그 유지족은 그 하나의 아들을 군에 보내기 위해서 평생을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애를 키웠는데 엄마들이 자랑스럽게 군대를 상가오고 안전하게 보내고 이렇게 돼 있대. 그 비용은 국가가 물어야 돼. 우린 세금을 내잖아. 진정이는 당시 망인이 소대장으로 있던 이소대원들의 대북 접촉이 빈번하였고 특히 부소대장이었던 K중사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부대원들을 장악하면서 수시로 북한군과 접촉하고 있던 중 망인이 자신과 소대원들의 대북 접촉 사실을 알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K중사가 망인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97년 여름 정도였나? 자기 입으로 직접 초소를 찾아가서 북한군을 만나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북한 애들 만난 것 때문에 한국군으로 원대 복귀됐어요. 그것이 심각한 것은 아니고 가끔 말 몇 마디 하고 뭐 좀 심하다 싶으면 담배 몇 개 피 교환하는 그 정도입니다. 언젠가 김은중이가 부소대장한테 북한 애들 만나지 말라 이렇게 주의 주는 말을 다른 소대원들이랑 같이 들었어요. 병사들이 북한 애들 만난 건 소대장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순찰을 간 적이 있는데 대북 접촉 사실에 대해서 듣고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고부대 소대원들은 여러 차례 국방부에 불려갔다. 그들은 이 CCTV에 담긴 수사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누구 세 사람 말이 맞냐? 네 혼자 말이 맞냐? 그러면 누구 말을 믿었었나? 세 사람이 임마 얘기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 사람 말은 어떻게 믿냐고 임마. 그러면 누구 말 믿나? 힘 짜고 지금 너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잖아. 너는 착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애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인할 건 시인해주고 덤벅일 건 덤벅을 해줘야 우리 수사에 임마 협조를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유가족 편에 서서 네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네가 군부대 우리 여기 소위 말해서 이 특조단 편에 들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국방부의 최종 발표 이후 아버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모두 기각되었다. 판결문의 말미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다.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듯하다. 우주를 탐사하고 뇌의 비밀을 밝혀내는 인간의 능력은 왜 집단이라는 괴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까? 그것은 뭐냐? 국방부 리모트 컨트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 자살인 것 같다 또는 불능인 것 같다 이런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은중이는 자살하지 않았다. 이걸 명백히 밝혀라. 자살이다.
또는 자타살인지 규명할 수 없다. 우리 능력 밖이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결론 내려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유가족이 이와 같은 증거들을 다 제시했어. 증거를 가지고 했을 때 누가 맞느냐? 특정한 맞느냐? 유족께 맞느냐? 유족은 유족이 그 판단한 게 아니야. 그건 근거들 가지고 제시한 거 아니야. 수사 결과 보고서 폐지해서 뭐는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지금까지 와서는 이건 아버님 얘기가 틀립니다. 이건 국방부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까지는. 그렇잖아? 2년 8개월 되는데 지금도 뭐 총성서리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뭐 당신들 그 진짜 말장난 하지 마.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그건 논리가 없어. 나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버지의 촬영 부탁이 때론 많이 부담스러웠다. 거짓의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날 짓눌렀다. 자네들이 국방부를 무서워한다든가 뭐를 이거를 두려워해서 끝내는 거야. 용기가 없으면 못해 이거. 그래서 이게 동의 없이 선정한 것도 큰 잘못인데 그것도 가장 그게 아주 조작을 많이 한 그 부공군의관이 선정한 장소에다가 접촉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군의무사위원회의 조사를 믿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원회가 제 감정을 의뢰하려고 했던 미국의 한 법영연구소는 하필 김은희 자살했다고 예단했던 군의관과 연관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설사 소개를 받았어도 이상한 일 한 데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살 동의서를 받아 여기를 선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살 내용들만 했는데 요건 조작해서 이게 1차 조작이야. 이게 1차 자살을 모을 거예요. 난 희철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왜? 야, 과장이 뭔데? 지금까지 이게? 과장이 뭐야? 진정이는 평소 망인의 지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부소대장이 특전사 대테러 부대인 707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 기술을 이용하여 망인을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군 중좌 사진 촬영을 실패해서 분대장이 소대장한테 불려갔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그러고 나서부터 분대장이 소대장한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분대장은 김은중이한테 솔직히 개겼어요. 소대장한테 경례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땐 뭐 분대장 말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대장과 부소대장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공포탄 사격으로 인해서 두 분이서 크게 마찰이 있었습니다. 소대장은 무조건 원칙대로 하라는 식이었고 부소대장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식이었죠. 소대장이 한꺼번에 소대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판문점 행동에 대해서 파악했습니까? 이 소대는 물건도 많이 팔아먹고 구타도 심하고 소대가 해태될 정도로 그렇다. 그리고 판문점도 이렇게 그 문제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모든 사건은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부대 문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일체 부대 문제점 없어. JS의 분위기가 거기는 우리 그 한국군하고 틀립니다. 아무도 그 지역에 가서 검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들 검열 안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고참 하사관이나 고참병들의 횡포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 병사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져나갈 때 그건 상당히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소대장이 그 판문점 행동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적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는 충분한 살해 동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특조단 할 때도 다 했고 저기 1군단 할 때도 다 찍었고 그래서 다 그 자네들이 다 볼 수 그래서 자네들이 다 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나는 위원장도 그 뭐 비디오 찍는 거를 뭐 이렇게 그 꺼린다 하는 것이 웃긴다고 생각해. 뭔데 그게 그 희철이나 나나 이렇게 또 누구 또 간다 그러면 우리 얘기하고 질문하는 사항, 우리가 어떤 질문 사항 그 저살과는 사진 안 찍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그걸 왜 막어? 그 말이 안 되지. 내가 그 11년 동안 이렇게 진상규명을 하고 니들이 그 대통령 직속 그 이게 진상규명이어서 3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준 것도 없고 그것도 이제 그 2년 뭐 9개월 만에 하는 건데 난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기억 못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가파 찍어.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는 2009년 10월 21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그 중간 발표는 겨우 이틀 전인 19일에 열렸다. 이덕호 변호사, 정의상 기자 등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몇 사람이 동석했다. 또다시 한 개인의 죽음이 대인들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망한 김은중의 명복을 먼저 빌어봅니다. 그리고 부검을 집도한 저의 입장에서는 법의학적인 면으로 볼 때나 지금까지 알려졌던 수사 결과로 볼 때 김은중의 사망은 타살의 가능성보다는 자살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불행히도 이러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김은중이는 이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일 가능성은 참 희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 케이스가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와서 그 해명을 다 듣고 그 소견을 직접 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살일 그와 같은 그 범위 내에 들어온다 하는 이와 같은 결론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제 결론, 이건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내가 6번, 7번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꾸시는 거는 이따 그치? 그래, 이따. 동기 없이도 자살할 수 있습니다. 예외. 자살 이유서를 안 남기고 자살할 수 있습니다. 예외. 지문이 총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 있다. 예외. 총이 보통 30cm 내에 93%에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거는 7%에 상하는 예외. 피가 총열 안에만 나타나고 왼손으로 잡았는데도 왼손이 하나도 없다. 그것도 예외. 총을 쏠 때는 뒤쪽으로 우쪽으로 간다는데 여기는 안 했지만 그것도 예외 있을 수 있고, 자살을 한 사람은 꼭 총을 대고 쏘는데 예외는 1 내지 2%, 3% 있다. 예외. 제가 여기 얼거 한 8가지 정도의 보통 우리가 법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서 전부 예외. 만약에 이 특별한 계획가, 이 케이스가 전부 예외로 성립돼서 자살이라면 그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기존의 입장을 조금 좀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상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야, 사람 말이야. 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 사람은 기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 사람이 기라는 쪽으로 모든 것은 기울이지, 한 사람이 주장한다 해서 그게 성립되는 건 아니야. 번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녹화를 하는 거예요? 왜? 누구시죠? 녹화하시는 거? 이거는 저기 중간 설명에는 저희 중간관이기 때문에 중간 설명이 이게 아니잖아. 예? 21일 날 그냥 그 문서로 보내는 거 아니야. 써주세요 지금. 또 아니 또 발표가 있어? 기자들 아니면 안 됩니다.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저 중간 설명에 저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끄겠습니다, 이거. 이 화면은 찍지 않는 조건으로 비디오를 꺼. 가서 가져오라고 그래. 뭐를 꼽을래? 비디오가 어때서? 자네들 그 진실의 문 볼 때 다 그 양이 모이면 다 사진 찍었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뭐 군사 보안 시설이 아니잖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주세요. 그럼 이유가 뭐야? 뭐 나 비디오 찍는다고 그랬는데 뭔데 이게? 유가족이 만든 기관인데 유가족이 그 애타게 기다려서 설명을 듣는 건데 그것을 기록으로 갖고 분석도 해봐야 되잖아. 한미군 공동조사, 김중희에 대한 그 한미 공동조사는 완전히 끝났으며 잠깐만 답변해야지. 도망가면 안 돼. 너 please sit down. 그 부대 사정도 정확히 모르면서 단편적인 상황 가지고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수사관들이 제가 뭐 때문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군대 가정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42년간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군을 사랑합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오늘 최종 결론 부분에서 의견을 지금 다 들어봤습니다. 법의학자 6분 가운데 5분은 자살 쪽의 비중들을 의견을 주셨고요. 그 노여수 박사님 한 분은 타살 여부에 대한 의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감식 분야 전문가 한 분과 범죄 심리학자 한 분은 그 자살 쪽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군 수사 결과에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자살 동기 및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 개연성을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진정인은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타살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망인이 타살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사건 진정 152호 김은 사건. 주문. 이 사건은 진상규명 불능이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가서 전투를 했어. 전우들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어려운 전투, 위험한 전투도 했고,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일을 했어. 완수했어. 군에서 이 30년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했지만 나는 그게 참 보람 있는 인생이었어. 군을 떠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 고통도 많았어.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김은정에 비슷한 일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참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다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보람된 일이다. 재작년 5월 바위 위에서 떨어진 바보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던 날,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나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뷰파인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집에 와서도 울고 또 울었다.
바보 대통령을 좋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건 사랑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슬픔 때문인 것 같다. (1998년 2월) 김은이라는 군인이 죽었다. 11년이 지난 2009년 5월 바보 같은 대통령이 죽었다. 두 죽음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사람이 왜 죽어갔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사람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도 영화가 그 기억을 선명하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